네, 저는 오늘 절차 하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모아서 풀어봤는데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27회 문제 1번인데, 이거는 거부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거부 처분을 위법한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의를 어떤 거를 논점으로 포섭할지, 그래서 거부 처분, 사전 통지, 이유 제시, 그리고 이게 이주 대책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책에 의의랑 법적 성질을 그냥 한꺼번에 엮어서 써줬고요. 그래서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제도로 판례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라고 간단하게, 근데 이게 소송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라고 그냥 법적 성질을 다뤄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이거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쓸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거부가 처분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되게 항상 이 문제 풀 때마다 어떨 때는 거부 처분 쓰고 어떨 때는 안 쓰고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게 좀 약간 토지보상법을 논점으로 나왔지만 행정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묻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1번, 그 다음에 사전통지 2번, 이유제시 3번 이렇게 논점을 저는 3개로 잡아서 풀었어요. 그래서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에서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사안의 경우에서 이게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고 권리 의무에 직접 침해가 발생했고 이게 강행 규정이라서 법적 신청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거부 처분이고 3조 1항에 따라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거부가 처분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논의하는 게 좀 더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묻고 있는 게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 그러면 사전 통지도 포섭해줘야 되고 이유 제시도 포섭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 이유 제시를 결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그래서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의 위법성, 이거는 21조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또 논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 대상이 되려면 이게 권익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해당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학설에는 공정설, 부정설, 제한적 공정설이 있고, 판례는 거부 처분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이주대책 신청 거부만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볼 수 없어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두 번째 푸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풀 때는 사전 통지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결론을 써줬어요. 왜냐면 이게 이주대책 수립 실시는 강행 규정이고, 그러면 강행 규정이고 이 이주대책에 대한 권리가 토지 소유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거를 이주대책을 안 하겠다고 거부한 거는 그 권익을 침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권익 제한이라고 봐서, 사실 처음에 쓸 때는 사전통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절차상 하자다. 근데 그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답안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다. 그냥 이거 그냥 거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법하다고 쓰셨어요? 사전통지 절차 위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 풀 때는 좀 심플하게 풀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괜찮죠? 어떻게 결론 내려도 상관없을 것 같죠? 내 생각인 거고 논리만 맞으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긍정한다고 쓸 거면은 여기 판례가 긍정한 판례가 있어요. 긍정한 판례는 갱신 허가의 거부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갱신 허가 처분 같은 경우는 거부 처분에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가 이주대책 신청 거부는 권익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번에 이제 이유 제시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유 제시를 많이 쓰려고 그때 쓸 때는 이유 제시를 거의 짧게 쓰고 이거를 좀 길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부 차원에서 이유 제시를 좀 길게 써봤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자신 있는 거 길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적당한 배점네. 그죠? 그래서 이유 제시 결한 것이 위법 반지에서 이유 제시 의의랑 취지 써줬고, 그래서 이유 제시는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 사유와 근거 법령인데 제가 이것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까먹었네요. 이거 너무 텐이 안 나와요. 근거 법령을 명확히 제시하는, 근거 법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상대방에게 불복의 편의를 제공함의 취지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유제시 생략 사유는 이제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 반복적인 처분과 경미한 처분, 그리고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3조 1항에 따라서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유 제시를 반드시 하여야 되고 이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게 없는 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이거는 사전 통지는 아니지만 이유 제시는 절차상 하자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통지에 그거를 인정되지 않는다고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사전 통지에 생략 사유도 더 써야 되니까 너무 답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찾고 있어. 공지가 어디 갔지 하고 찾고 있었어.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쓰니까 굳이 생략 사유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저 이거 그냥 이렇게 썼는데 배점이 짧기 때문에 뭐 두 개를 다 쓰고 다 하기엔 너무 길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안 쓰고 사전 통지 그거 공지만 쓰고 그냥 사안 포섭하고 이유 제시 5단계에서 그냥 사안 포섭하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걸 아예 빼고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걸 뺄게 거부 처분이라고 위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냥 세워요. 근데 거부가 처분인데 이거는 거부 처분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사전 통지가 필요한지를 묻고 있는 거라 논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아예 빼버리고 사전 통지랑 이거를 뺀다고? 네.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이거를 아예 뺀다고? 그리고 그냥 사전 통지 이유 제시를 묻고 있으니까 그 요건 법적 요건 다 쓰고 그냥 그거에 그걸 다 썼던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스터디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이 문제 3번 풀었나 보다. 쓸 때마다 저는 다르게 써봤거든요.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강정원 박사님은 이거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거부 처분 안 쓰고 사전 통지랑 그냥 이유 제시 쓰시고 그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이번엔 이렇게 써봤고요. 그래서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 그래서 적법 절차 전칙 측면에서 긍정하는 견해, 소송 경제 측면에서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요. 재량행위 식품위생법상 청문과 기속행위 과세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내용이 있고, 또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과 행정소송법 제40조 3항의 절차 위반은 취소를 규정한 점에 비추어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세트 하나 써줬고, 그 다음에 위법성의 정도, 중대 명백성에 따라 내용상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바 취소 정도의 사유로 판단된다. 이것도 좀 배점 여유가 있으면 그 판례 뭐였죠? 당연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근거 법규의 목적, 기능, 의미를 합리적으로 고찰할까 동시에 그 판례 개별 사안별로 개별적 사안마다 부채적 사안마다 함목적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그 판례를 써주면 돼요. 이게 이렇게
외워도 오그의 기까지 생각이 나는데. 그쵸. 자꾸 까먹어요. 자꾸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고 외우고 돌아서면. 맞아. 근데 다시 시험 볼 보면 때는 좋아요. 초능력이 발생해서 다 기억날 거예요. 저 박사님이랑 통화할 때 박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기억 안 난다고? 하루만 지어도 기억이 안 난다고? 너 큰일 났다고 했더니 시험 때 다 기억 안 나. 시험 때는 다. 왜냐면 저 경험이 있잖아요. 작년 시험 볼 때 진짜 초인적인 기억력으로. 기억 안 났어요? 초인적으로 기억력 그래서 47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으나 이유 제시를 결한 것은 행정절차법 23조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절차 하자의 독자성 위법성에 인정되니까 거부 처분은 위법하고 그 위법은 취소 정지 사유에 해당해서 갑은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논점이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강약 조서를 어떻게 될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뭐 크게 감점당하진 않겠죠? 뭐 어떻게 써도 사실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논점 이탈 안 하고 논점 이탈 안 했고 쓸 내용 썼고 그냥 쓰고 내가 사전 통지에 생략 사유는 안 썼지만 대신 나는 거부 처분을 논해줬고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뭐 크게 감점이 되거나 그렇진 않은데 출제자의 의도에 딱 정확하게 쓴 사람은 더 플러스 점을 받겠죠. 근데 이 정도만 써도 뭐 한 55점에서 60점 정도 받는 거는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럼요. 중간 시기라 사실 저는 그쵸.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15회 2번 문제 옛날 문제인데요. 제가 이유 제시를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이유 제시에 대해서 이게 또 감정평가법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감정평가법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제가요. 그래서 제가 약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을 좀 공부해보려고 풀어봤고요. 이유 제시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치유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아니라 심리도 중에 이유를 제시를 해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의의라고 법적 성질을 써줬고요. 업무정지란 감정평가 업무를 일정 기간 금지시키는 부작위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 그냥 업무 못하게 한다라고 쓰면 되지 엄청 말 어렵게 해요. 그렇죠? 일 못하게 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래서 강압상 하명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감정평가법 제39조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이고요. 따라서 감정평가법에 규정이 없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에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 3조 1항에 따라 행정절차법을 적용받는 바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규정을 검토한다. 라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유제시는 여기 아까 이제 써줬고, 이것도 아까 쓴 거, 5단기 쓴 거니까 패스하고, 이유제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제시는 상대방의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되고요. 판례는 이유제시 누락과 불충분을 모두 위법 사유로 보는데, 당사자가 근거 법령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처분의 거부는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이유제시 위반으로 위법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거랑 또 이유제시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에서는 그 이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이유를 충분히 알아서 행정쟁송 제기에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이유 제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기억이 나면 그냥 이게 줄거리만 외웠다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판례는. 그래서 이유제기 시기와 방식은 처분과 동시에 문서로 해야 되고요. 쟁송 제기 여부나 불복 가능 여부, 청구 절차, 청구 기간 등을 이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감정평가법에 이유제시 규정이 없으나 행정절차법 3조에 따라 23조 침해적 처분 시 이유제시를 반드시 하여야 되고요. 이유제시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제 포섭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이제 아까 했으니까 해서 제가 여기 썼네요. 그래서 위법성의 정의, 이게 배점이 좀 30점짜리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 무효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학설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중대 명백설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 밖의 목적, 기능, 의미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면 동시에 목적론적이었네요. 합리적.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거 목고, 목기의 목고. 이거다. 목기의 목고. 그쵸? 그쵸? 목기의 목고, 부사특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뭔가 라임이 있네요. 목기의 목고. 그쵸? 그래서 사안의 내용상 그냥 이게 목적론적이랑 합리적으로 이게 맨날 헷갈려. 그래서 맨날 바꿨어요. 그러니까 목기 의목고 고등학생이다. 목기 의목에 다닌다. 생각하면 사안의 경우 내용상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바 취소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하자치유를 묻고 있어서 마지막에 하자치유 인정 여부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성립 당시 존재하던 사자를 사후에 보완하여 행정의 효력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거고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방지하여 행정 노력성 제고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치유 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자의 방지, 권익 보호를 위해서 부정하는 견해와 무용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긍정하는 견해가 있고 원칙적으로 하여 판례는 이거는 판례 내용이긴 한데 이거 제한적 강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하자치유는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 방지,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생각컨대 국민 권익 보호와 행정 능력성의 조화를 도모한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요. 하자치유의 인정 범위는 행정행위 위법이 취소 사유이면서 절차 형식상의 하자는 치유 가능하나 당연 무효이거나 내용상 하자는 치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자치유 인정 시기는 쟁송제기 이전설, 소송 종결시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늦어도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서 쟁송제기 이전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서 쟁송제기 이전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을 해결해서 이유 제시하자는 절차상 하자로 취소 정도의 사유이므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송 도중에 이유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쟁송제기 이전설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자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은 타당하게 결합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쉽게 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외운 거. 네, 특별한 논점도 없고. 그냥. 네, 이거 좀 전에 시영님이 푼 문제인데 제가 조금 비슷하게 풀었어요. 근데 좀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분관계를 고려해서 이제 약간 불공정 평가고요. 일단 법적 성질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을 저는 논점에 정리해서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한 거다. 그래서 과징금, 벌금, 과태료를 법적 성질을 비교해서 이거를 중복해서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약간 논점에 정리를 이걸 일부러 써줬어요. 그래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의 금지, 감정평가법 제25조 요약. 그래서 감정평가법인 등을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하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P는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한 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사안 포섭해줬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벌금, 과태료의 개념. 그래서 과징금이란 변형된 과징금에 속하고 벌금은 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외우면 좀 암기가 쉬워요. 그래서 벌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과해지는 행정형벌의 일종이고요.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감정평가사법 49조 내지 51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해지는 행정질서벌이고요. 감정평가사법 제52조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벌금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벌금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해당하고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며 급부하명에 해당합니다. 재량행위는 저 또 안 썼네요, 여기다가. 항상 행위시켜. 이게 약간 대비하면서 쓰다 보니까 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그래서 행정청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 행위는 행정처분이 된다라고 써줬습니다. 근데 재량액이 굳이 안 써도 돼요. 재량액이 굳이 안 썼던 거는 이 벌금, 그 과태료랑 둘 다 이제 재량행위라서 벌금은 아니죠. 벌금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권자 및 절차 근거 법규. 그래서 벌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발을 해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형사재판으로 형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고 형법 총칙이 적용을 받고요. 과징금은 감정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정지에 가름하여서 부과한다. 저는 이거 세 개의 차이점을 묻고 있어서 그냥 각각의 길게 쓰지 않고 각각의 차이점 위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시영님은 약간 과징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쓰셨는데 저는 그냥 약간 차이점 위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1차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고 불법하여 과태료 재판을 거치는 경우 2차적으로 법원이 부과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거 너무 어려워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써줬고요. 불복 방법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라는 거는 1심에서 항고하는 거, 2심에서 항고하는 그거를 통틀어서 상소라고 한대요. 그래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상소해서 불복할 수 있고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법 제4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의 결과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사법 이의신청은 아예 감정평가사법 제42조 3항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고 아예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강학상 이의신청이니 뭐니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도록 깔끔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적어줬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면서 불복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과태료 재판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항고소송을 직접적으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태료 재판이 되게 약식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간이한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논리인 것 같아요. 이제 이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과태료는 과태료 재판과 이의 신청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이거 헌법 13조 1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과징금과 벌금을 모두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벌금과 과징금의 중복 부과 사유는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법에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의 다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있는 게 거의 모든 거에서 다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고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중사무소 설치, 감정평가사 이외의 자에게 10조의 감정평가사 업무를 하게 한 자, 제25조, 27조의 경우에 부과할 수 있고, 이는 감정평가사법 제49조, 50조의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 부과 사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입장은 벌금은 형법에 따라서 부과하는 행정형벌로 제재적 성질을 가지고, 과태료는 형법에 따르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양자는 근거법규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병가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이론적 측면에서 벌금과 과태료는 근거법규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병가하는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양자 모두 금전상 제재금으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병가를 금지하는 규정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됐는데 업무정지 처분도 받고 과징금도 받고 벌금도 받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둘 다 돈 금전상 제재금인데 그러니까 하나만 해라 라고 항변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해결해서 중복 부과의 적법성을 묻고 있기 때문에 피의위법 행위는
감정평가법 제25조를 위반한 불공정 감정평가로 근거 규정에 의해 과징금 부과처분과 벌금을 일단 병과할 수 있고요. 이는 헌법 13조 1항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